공부하는 방법을 사실은 좀 시간이 아깝긴 한데요. 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낫나 싶긴 한데 혼자 공부하려면 조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별로 꼭지를 주제를 하나 잡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전 내내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주제를 오늘 크게 뭐 최소 3가지 정도 주제는 이론을 2시간 동안 해드릴 건데요. 그거를 교재를 참고하셔서 오늘 진도 나간 내용에서 주된 테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께서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일이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릴 만한 시간 자체가 안 돼요. 인원도 워낙에 좀 많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되셨다 싶으면 중간에 모의고사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볼 거예요. 시험처럼. 그래서 팔 떨어지게 쓰는 걸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래서 하시면서 그 연습한 문제가 나왔을 때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못 보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 세법학 1부 진도 끝났을 때 한 번 보고 뭐 2부 한 중간쯤 갔을 때 도특은 그냥 어차피 찍는 어떻게든 없는 말 만들어서 적어 봐야 되니까 종강할 때 모의고사 보기 좀 늦어가지고 한 7월 한 중간쯤에 종강인데 한 1, 2주 남겨놓고 한번 모의고사를 볼까 싶어요. 대신 그 부족한 시간은 모의고사 시간은 일단 뭐 일요일 날 몰아갖고 봐야 2개로 원투를 보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금씩 1시간씩이라도 보강을 한다든가 추가 자료를 드린다든가 할 거고 그 다음 주 자료를 이거 한꺼번에 하려다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2개만 먼저 드렸는데요. 그 국세기본법 아까처럼 프린트 하나 나온 거 말고요. 뒤에 이렇게 문제 원문 붙인 거를 원문 그대로예요. 원문 그대로라 뭐 연도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되는데 이 테마별로 나왔을 때 느낌하고 이렇게 문제가 덩어리로 나왔을 때 느낌하고 조금 달라요. 이걸 보고 문제 이거 뭐다라고 바로 출력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다. 또 이거는 제2찬압세무다.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좀 쉬운 거는 문제에서 요구사항으로 주잖아요, 밑에. 근데 요구사항으로 안 줄 때가 있어갖고 문제지. 근데 그거를 소득세법, 그러니까 세법학 일부의 반은 드렸어요. 소득세법.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법인세법 파트하고 상속세 파트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요거를 다 묶으면 기출문제 모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가실 거고요. 이게 이제 현장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우리 그 프린트를 제가 이거 사실 출간 교재라 그 출판사에서 제가 예전에는 다 출력해드렸는데 요거를 출판사에서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도 몇 페이지라도 요건 쓰기가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테마를 하려니 너무 많아서 약간 꾀를 내서 몇 페이지만이라도 아까 그 필기노트를 좀 출력을 했어요. 책 원문이니까 이거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걸 자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 자 이제 교재로 가셔가지고요. 국세기본법 이론을 좀 합니다. 교재 우리 기타세법 시험 전엔 기타세법 자 앞부분에 시험 문제 이거는 여러분 쓰실 수 있게 시험에 나왔건 안 나왔건 쓰실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16페이지부터 볼게요. 조세 총론. 자, 조세 총론에 보시면 조세가 뭐냐라는 거는 그냥 연필로 끊으면서 정확하게 이제 좀 그 키워드는 적을 수 있게 몇 개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주로 연필로 끊으세요, 뭐 볼펜으로 끊으세요, 형광펜칠 하세요 얘기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작년에 또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어요. 작년에 한 명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괄호하고 끊는 거는 무슨 차이예요? 죄송합니다. 내 맘이야. 내가 치고 싶을 때 치는 거야. 근데 이제 괄호는 보통 요거를 빼고 읽으면 메인 핵심 지문인데 약간 이제 영어 독해하실 때도 약간 부사구 같은 거 붙이잖아요. 영어처럼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데 뭐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은 제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타고 가거든요. 근데 뭐 서류 송달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교부 우편 전자가 나와야 되고 예외 공시가 나와야 된다. 색깔을 3개를 같이 하고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뼈대 잡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판서해드리는 그 필기노트라고 지금 프린트 추가 일부 나간 게 제가 공부했을 때 정리한 자료가 90년대 98년인가 만들어 놓은 책이 그 공책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 그거를 펼쳐봤더니 거기부터 제 필기노트가 시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워져 있으니까 세법학은 뭐 이렇게 별도로 공부 따로 안 하고 점수가 되게 고득점이었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냥 그렇고 그거 뭐 수험생 때 세법 잘한다고 세법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세법 시험 문제는 잘 풀어야죠. 그러려면 본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괄호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좀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걸 연필로 체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궁금해하시니까 연필. 자 16페이지 보시면 자 조세는요 과세의 주체가 국가예요. 괄호 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괄호 닫고 끊고 경비충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끊고요. 과세권에 기하여 끊고 법률 동그라미 과세 요건 동그라미 충독한 모든 자에게 끊고요. 줄긋습니다. 연필이에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끊고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끊으시고 강제적 동그라미 반대급부 없다 강제적 징수다 이게 중요하죠. 왜 강제 징수예요? 안 내면 압류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체납처분이라고 하던 걸 아예 이름 바꿨잖아요. 강제징수, 압류매각 절차 이런 것들. 그래서 그 1-17페이지 조세의 분류는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아시는 거고요. 1-17페이지 가셔가지고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고요. 국세가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 거는 어떻게 뭘 기준으로 나눈다?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 말을 아셔야죠. 자,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얘는 과세권자가 국가, 얘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인데 국세가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고요. 지방세가 총 11개의 세목이 있어요. 자,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이 있고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도 있고요.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도 있고요. 광역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고.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아는 내용을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자,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다루는 국세는 내국세예요. 왜냐하면 관세는 세관에서 걷죠. 그렇죠? 관세는 관세청 세관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관세에 관해서는 관세청 세관이 따로 업무를 할 것이고, 자, 이 내국세에 관해서 이제 국세청이 관리기관이 돼요. 국세청. 자, 국세청으로 가시면 국세청 밑에 지방국세청이 있는 거 아시죠? 칸을 좀 위에다 쓸 거. 자, 지방국세청 밑에 밑이라기보다는 그 소속으로 세무서장이 있어요. 장. 이 기관은 이제 장이니까.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요렇게가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국세기본법.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이 업무할 때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관해서는 관세기본법은 없어요. 관세법의 기본법 개념이 들어가 있고, 관세는 우리는 알 바 없어.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위에 관세가 없는 거죠. 그럼 객관식할 때 그냥 뭐 기초문제로 하는 거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앞으로 조문을 적으실 때, 문장을 적으실 때 관할 관청, 기억이 안 나면 관할 관청은 하시면 돼요. 관할 관청은, 왜냐면 관할 관청이라는 과세와 환급 할 때 관할 관청. 자,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는 관할 관청이 어디예요? 그것도 외우셔야 돼. 그건 기본이야. 걔는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키워드로 나와야 되고요. 결정 경정의 관할, 결정 경정이 뭐죠? 세무조사죠. 세무조사의 관할은, 결정 경정은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그것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례 내면서 그런 문제를 그걸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관할이 위배되면. 제 소득세 관할인 종로인데 제가 강남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과세표준 신고서는 유효한가요? 무효인가요? 유효하죠. 왜?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은 관할을 위배한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결정 경정의 관할은 관할이 위배된 결정 경정 처분은 효력이 없다예요. 무효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세법학은 총칙이 더 중요해. 총칙에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변경 신고 있잖아요. 법인세 납세지 변경 신고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막 다 끄집어내 15일 이내에 변경 후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납세지 변경 신고를 안 하면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조문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그 관할 관청 때문에. 안 그럼 본점 이사 다니면서 도망 다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법인세 총칙할 때 연결시켜 드릴 거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하는 국세 관련된 메인 업무는요 다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하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깊이 안 하셨겠지만 국세징수법 1차 시험 하실 때 국세징수법 빠뜨리지 않고 공부했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원래 압류해요. 근데 체납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장도 압류할 수 있다는데, 그럼 결론은 기본적인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압류는 세무서장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장 등 해도 돼. 근데 갑자기 출국금지 요청하면서 뭐 그거 우리 주관식 아니지만 국세청장이 나와야 되는데 세무서장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는 불안하면 관할관청 이러면 된다고. 쓸 때. 어떤 용어로 써야 될지. 그렇다고 뭐 국가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관청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관할관청. 근데 대부분의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등등은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들이잖아요. 과세표준 신고, 납부, 결정 경정 세무조사는 기본 단위가 어디라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 거에는 웬만하면 지방국세청장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국세청이 같이 하는 건 없어요. 국세청은 세법에 관한 해석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율하는 기관이에요. 저희 본청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어딘지 아시죠? 세종시에 본청 있어요. 가끔 갈 일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뭐 업무할 때 국세청 가서 할 건 아닌데, 뭐 아무튼 그렇고 요렇게
이렇게 보통 나눠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해도 되고 관할 관청 그냥 이렇게만 또는 과세 관청 이렇게 하셔도 큰 상관없어요. 그런 주어를 쓰실 때 뭔가 주어는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답답하니까 그렇고 모든 국세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내국세라고 구분을 하는 거는 관세랑 구분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쓰는 법조문 안에서는 국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라고 그래서 세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하시고 지방세는요. 이게 우리가 지방세가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세는 워낙에 사이즈가 커요. 상속세 뭐 40억짜리는 기본 그런 얼마 큰 거 조그만 거 했네. 세금이 40억, 80억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금액이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속세는 신고하는데 거의 6개월에서 9개월 걸리고 결정기한이 정부부가 세목이잖아요. 결정기한이 9개월이에요. 최소 9개월. 그래서 신고하고 신고기한 끝나고 나서 결정기한까지 하면 1년이 넘어가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걔네들이 사이즈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물려준 재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제 우리 제자가 와가지고 세무 공무원인데 장인어른이 복숭아를 농사를 지으시는데 자기가 주말마다 농사꾼이냐 세무 공무원이냐 근데 선생님 딱복이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왜 그거 왜 물어봐? 나는 딱복이야. 그런 거 요새는 신비 복숭아를 해요. 아이씨 가서 그 꽃이 저도 이제 저희 시댁 배농사 지으셔갖고 야 배꽃이 더 이뻐 가서 배 키워. 그래서 어제 한참 얘기하는데 그 뭐 납작복숭아가 요새 유행이다 뭐하다 막 그래서 농사꾼이 세무 공무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별별 우리가 이제 무슨 국세 하다 보면 그 이제 장인어른이 내가 나중에 이 납작복숭아는 너에게 다 물려줄게 이러셨다는 거. 이거 상속 얘기하다 보니까 납작복숭아 그 복숭아 가격 평가 어떻게 할 거야? 나무, 과실나무, 포도나무 한 그루에 과실을 맺고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백만 원씩 해요. 걔가 몇 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서 그 주변에 무슨 포도나무 이게 뭐 그것도 이제 나무 나름인데 뭐 손가락만큼 얇은 이런 애들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과수원을 물려주셨는데 3,000평짜리야. 거기 그 납작복숭아 납작이 아주 그래서 납작 아니고 신비복숭아. 야, 꼭 그냥 복숭아 통조림 사 먹으면 안 되냐? 네, 신비복숭아가 뭐 그래서 장인어른이 신비복숭아 뭔가 물려주신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래. 근데 간격은 1.5m 이상으로 심었니? 그래서 어제 옆에 있던 애들 막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래서 뭐 5그루 심을 거 가운데 2개씩 빼라. 가서 삽으로 퍼내라. 그래서 이제 뭐 장난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200그루를 심었는데 제가 빨리 다 캐내버리고 150그루만 상속받아. 자, 평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 평가가 사실 정말 큰 쟁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물려준 재산이 나무도 비싸다니까요. 나무만 물려줘요. 뭐 그렇다고 집에 있는 냄비까지 다 그거 할 건 아닌데 그러면 채권 평가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들 있죠. 너무 내용이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법인세 그냥 실무서적 말고 실무 말고 일반적인 조문하고 통칙 정도까지만 하면 한 1,8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작은 글씨로. 자, 그래서 국세는요 너무 양이 많고 세수가 크니까 일세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득세라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이란 집이 따로 있고 법인세 법이라는 법에는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세금에는 법인세 법이라는 집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상속재산가액 계산할 때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야 되니까 같은 세금 안에 있어요. 신고서를 같이 써야 되니까 통합이 됐다 보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일세목 일세법주의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세법학 일부에서 국세기본법은 총칙법이고 소득세라는 거 하는 법이 있으면 소득세 법이 따로 있잖아요. 법인세는 법인세 법이 과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3번 문제 법인세법. 4번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런데 지방세는요. 얘가 11개의 세목인데요. 지방세는 세목이 11개. 세목이 세금 이름이에요. 세금이 지방세 세수로는 딱 11개의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그 11개의 세금이 우리 시험에서는 3개가 나와요.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이랑 상관없는 세금 중에 하나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 국세에서 우리 배우는 소비세 뭐 있어요? 시험 범위 우리 배우는 거. 2차 말고 1차에서 뭐 배우셨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금? 일반 소비세이다. 그리고 일반 소비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를 2차 시험으로 내죠. 보완하려고 2차 시험으로 내는 건 아닌데 만들어서 2차 시험으로 내는 거고. 자, 11개의 세목 중에서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세금은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인 줄 알고 1,000만 원을 내면요. 납세자는 끝나요. 우리가 쓰는 과세표준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해가지고 1,000만 원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내면 끝나는 거고 그 1,000만 원을 세무서장하고 세관장이 징수하죠. 맞잖아요. 세무서장 재원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 징수하면 그 금액의 1,000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게 돼 있어요. 납입하면 그 다음에는 지방세로 전환이 돼. 원래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누가 걷는 거예요? 세무서장, 세관장이 걷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거기에 국세랑 지방세가 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뭐 적을 게 없잖아.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을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 가지 중요한 거 그거를 다 출력하면 F용지 2페이지가 안 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출력하잖아요. 글씨 크기 10으로 해가지고 A4용지 그냥 여백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한 페이지하고 반 조금 안 되게 나와요. 또 레저세. 레저세 내지 마세요. 근데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혹시 경마장 가보셨어요? 가지 마세요. 가라는 건 아니야. 가라는 건 아닌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경마장 가잖아요. 또 무슨 뭐 경마장 가면 뭐예요? 막권 산다 그러죠. 정식 명칭이지. 세법 하시는 분들은 승마 투표권. 그게 막권이야. 막권 하면 왠지 무슨 도박 같은 느낌 들잖아. 맞잖아요. 도박, 적법 도박. 경마 적법 도박이잖아. 도박이잖아. 뭐 사실 로또도 적법 도박이긴 한데. 네. 아무튼 제가 만약에 가서 승마 투표권, 막권을 샀다.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가 레저세로 붙어서 11만 원이 돼요. 그래서 레저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레저 하면 우리가 레저 시설 혹시 뭐 바나나 보트 타면 레저세인가 아니에요. 경마장, 경륜, 경정, 소싸움 딱 4개. 소싸움 뭐 청도 소싸움. 그거 적법한 소싸움. 저 개싸움, 닭싸움 말고. 그 막 불법으로 이상한 도박 그런 거 하는 뭐 투견, 뭐 투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 불법들 말고 적법 도박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대해서 발매 원래 우리 공급가액처럼 진짜 가격은 공급가액이 아니잖아. 물건 가격. 그러면 공급가액 개념이 발매 금액의 10%를 레저세로 걷는다. 그거 누가 담당해? 한국마사회. 이런 데들. 그래서 레저세라든가 이거 정는 게 아니고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는 어때요? 분량이 코딱지만 해요. 그걸 법으로 따로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니까 지방세는 11개 세목을 지방세법이라는 법 안에 넣어서 공동주택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야. 지하 1호, 지하 2호. 이렇게 갖고 11개 세목이 복작복작하게 같은 집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총칙까지 해서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장이 한 법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다시. 그래서 자, 지방세법 안에 우리가 배우는 뭐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배우게 될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등록분,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시험범인데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세목 3개를 시험 대비를 해갖고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세를 어느 법이 그러니까 어느 시험 문제에서 갖다 붙이건 간에 혹시 일부 갖다 끌어다 조세란 하면서 과세권자가 뭐냐 이런 언어들을 써야 될 수가 있어서 지금 과세관청 관할관청 여기는 그럼 관할관청이 어디야? 원래 이제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 취득세는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제가 땅을 사면 원래 세목의 과세권자는 특별시세예요. 그래서 특별시장이 걷어가는데 지방세 징수법에 징수위임이 돼 있어서 구청에 가서 내시는 거예요. 구가 걷는다 구청에서 낸다고 구세가 아니에요. 구는 걷어주는 거예요. 징수위임. 근데 재산세는 구세예요. 재산세는 구세라서 구가 걷어서 구가가 지는 거예요. 자기 세수가 되는 건데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서 세목별로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잘 생각이 안 나. 특별시장이라고 해야 될지 구청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관할관청. 그냥 퉁쳐서 쓰라고. 퉁쳐서 공통으로 썼을 때 되게 좋은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요거 과세권자라는 용어, 과세주체, 과세권자라는 용어, 관할관청이라는 용어. 또 우리 16페이지에 보시면 조세 개념에서 아까 과세요건 있었죠. 과세요건. 요거는 어느 법을 하건 쓰셔야 돼요. 여러분 과세요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어요? 국세기본법 할 때 과세요건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얘가 성립요건.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추상적인 납세 의무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하죠. 그럼 과세요건이 뭔지는 법인세건 소득세건 뭐건 간에 아무튼 과세요건을 다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과세요건은 몇 개다? 4개다. 이거는 자,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초로 어느 법이든 다 뿌려야 되는 공통 내용이라 알고 계셔야 돼요. 과세요건이 뭐예요?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자, 일단 과세요건이 충족돼 납세 의무 성립 개념이 뭐죠? 세금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계산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 과세표준 세율은 기억 안 나면 요거라도. 성립이 되면 이제 계산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성립확정 소멸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누가 내는가? 납세의무자. 낼 사람이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납세의무자. 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낼 거예요. 세목 2개 얘기해보세요.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낼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왜요? 법인이 번 돈, 법인세, 개인이 번 돈, 소득세.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라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만 있고 따라서 지급명세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하나 더. 또 누구야? 뭐야? 과세 대상. 소득이냐? 또는 소비냐? 자,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또 개별 소비세. 또 잘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소비 들어가는 거 다 해봐. 담소, 담배 소비. 우리 시험법은 아니야. 또 주세. 술 안 드세요? 주세. 또 소비세 중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게 뭐야? 기름값에 포함된 거. 소비세는 다 간접세예요. 왜? 내는지 모르고 내야 되거든. 내가 오늘 빵을 공급가액 1,000원짜리 빵을 먹었는데 그럼 100원을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빵 2개 먹었더니 200원이야. 이상하지?
뭘 많이 먹으면 세금 많이 내야 돼. 맞아요. 그게 소비세예요. 자, 근데 조세 저항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묻어가야 돼. 소비세는 다 간접세예요. 그러면 그런 거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간접세냐 직접세냐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법인세, 소득세,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나중에 직접세 나와야 되고, 간접세는 개별 소비세 간접세 나오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접세 성격 얘기해야 돼요. 그거 물어봤어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초 때 하셨던 용어들부터 다시 갖고, 과세 요건이라는 말 자주 쓸 수 있어야 되고, 과세권자 또는 관할관청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과세권자 해도 되는데, 요건 이제 약간 그 세금을 분류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를 얘기할 때는 관할관청 또는 국세다 그러면 세무서 및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청 이름은 뒤에 장이 붙어야 돼요. 관할세무서 뭐 이렇게 관할세무서장 할 거로 관할세무서 있다고 틀리다고 하진 않는데,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뭔가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한 뭐가 빠진 것 같아, 이빨 빠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관할관청 주구장창 하시고요. 자,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내국세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나눌 때 과세권자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고, 뭐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18페이지 가셔서 자, 조세법의 기본 원칙 하셔가지고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 예, 보시면 자, 조세 법률주의가 있고 조세 평등주의가 있는데 뭐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조세 법률주의가 우선이에요. 자, 조세 법률주의는요, 여러분 조세 법률주의가 뭐냐 적혀 있잖아요. 요약돼 있잖아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감면이건 비과세건 그것도 법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걸로 정리해서 얘는 외우고 계시면 돼요. 조세 법률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해봐라. 그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 조세 법률주의는 간단하게 한 5점 정도로 약술형 답안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 아무데나 어찌됐건 갖다 끼워 넣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끊고, 양가로 1번 밑에 끊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끊고,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끊고요.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끊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적기 힘드니까 그냥 위에 있는 표에 있는 거가 가장 핵심인 거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괄호 열고 재산권 보장,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법률 상황에 저희가 그냥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냐? 재산권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 재산권 보호 및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해서 그렇게 가시고, 자, 그다음에 법률주의 구성 요소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끊고 법정주의. 과세요건은 뭐야? 과세요건은 법에 정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혹시 소득세 세율 외우고 계세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속산표 주니까 속산표 보고 가자 하시면 안 되고, 객관식 할 때 얘기고, 주관식으로도 속산표 줄 가능성이 있지만 세율은 외워야지. 소득세, 종합소득세 몇 단계? 이거 외워야 돼요. 어차피 약술해도 나올 수 있어. 자, 읊는과세 얘기하려면, 자, 소득세법 기본 세율 어떻게 돼요? 세율은 어디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니까 높이가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자, 몇 단계? 8단계. 무슨 세율? 초과누진 세율. 그래서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부터. 그거. 자,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을 뭐라고 부른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 세율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기본 세율 그러면 여기가 1,400만 원, 5천만 원, 얼마? 8,800만 원, 1.5억, 3억, 5억, 10억. 적고. 자, 순서대로 어떻게 올라가? 6, 15, 24, 35, 38, 40, 42, 45 쭉 올라가야지. 뭐 정 안 되면 객관식 때는 요거라도 외우세요. 처음하고 끝. 객관식 때는 그렇게 가긴 하는데 계산 말고 그냥 혹시 말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근데 세율은 수습세무사님이 오셨는데 이거 잠깐 대강 계산기 두들겨봐. 이거 대강 얼마 나올 것 같아? 이랬는데 이거 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씨. 메모리 기능 쓸 수 있잖아. 쌀집 계산기로 메모리 해가지고 과표가 예를 들어서 3억 8천이다. 그럼 끊어가면서 바로 계산해야지. 메모리로. 안 하세요? 메모리 기능 안 쓰세요? 안 쓰는구나. 자, 원가 얘기할 때 메모리 기능하고 뭐 GT 기능 이런 거 안 쓰시면 되게 불편해요. 아닌가? 저 최소한 MR, M 플러스, M 마이너스하고 GT 기능하고 이런 것들은 쓰게 연습하세요. 그 유튜브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던데 요새. 자, 그래서 이런 거 해서 8단계 초과누진세율. 뭐야? 지금 제가 이거 왜 적었어요? 외우고 있나 한번 보려고. 다 외우고 있네. 있죠? 과세요건은 저거 제가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법조문 얘기한 거예요. 법조문이죠? 과세요건, 법정주의, 세율은 과세요건 중에 세율이 있었잖아요. 세율은 법에 정해야지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이거 이제 납세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 하셔도 되고 납세자 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납세자 누가 낼 것인가? 또 과세물건이 뭐예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거둘 것인가? 소비에 대해서 거둘 것인가? 소비에 대해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거둘 것인가? 특정 소비에 대해서 거둘 것인가? 개별 소비세냐? 일반 소비세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세율 등 끊고요. 자, 과세 요건은 뭐의 조건이다? 성립의 조건이다. 성립 동그라미. 자, 뭐 이제 성립시키고 끊고요. 변경 소멸시키는 조세 실체법적 사항과 조세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조세 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 환급불복 벌칙에 관한 조세 구제와 벌 처벌에 관한 사항 끊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내용을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세요. 세법에서 배운 내용이 조세법에 정해진 거잖아. 결국 뭐다?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 요건 4가지는 모두 과세 요건뿐만이 아니라 뭐 절차, 불복 절차라든가 권리구제 절차라든가 등등은 세법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과세 요건은 법에 정해야 된다. 이러면 되잖아. 하시고 과세 요건 명확주의 끊으세요. 과세 요건 끊고 명확주의.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명확하게 해야지. 대강충 안 되지. 백지위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 유추 해석도 안 되는 거. 엄격 해석할 때 나오겠지만 과세 요건이나 조세 부과징수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끊고요. 자,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 체크. 그래서 왜 그래요? 끊고 자, 자의적 줄긋고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 줄긋고 방지 동그라미.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해야죠. 그래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그대로 못 써요.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생각나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아시죠? 이건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소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배워서 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엄격 해석은 다른 별명이 있어요. 왜 엄격하게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왜요? 왜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엄격 해석의 원칙 때문에 뭐가 있냐면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둬서 국세와 우리가 말하는 국세인 내국세와 관세에 관한 해석을 하도록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보세요. 예규를 빼면 뭐가 돼요? 불복의 재결청이 돼요. 심사 청구할 때 국세심사위원회랑 달라요. 예규심사위원회는 해석에 관한 기관이에요. 되셨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는 거예요. 세법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법은 어떤 법? 지방세법은 안 해 우리는. 기획재정부야. 그럼 뭐야? 내국세와 관세. 네, 우리가 말할 땐 내국세가 국세죠. 국세 및 관세. 그래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관장이 해야 되는 업무와 관련된 세법에 관한 해석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뒤에서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가산세.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가산세 감면 적어보세요 하면 제목 5개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 5개. 두 번째, 이거는 객관식할 때 외웠을 거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6단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하고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걔네들.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국세기본법 예습해 갖고 와야 되겠지. 아무 데서나 막 끄집어서 내서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무신고. 우리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이내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그거가 있고. 그럼 3개 나왔죠? 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못 받고 납부 고지가 됐을 때 납부 지원 가산세 50% 감면. 세법에 관한 우리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서 몇 개월 이내 고쳤을 때 1개월 이내 수정했을 때 50% 감면되는 거. 5개가 쭈르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적을 거 아니요. 그걸 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정리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가산세. 근데 좀 전에 지금 뭘 얘기했냐면 가산세를 5가지 중에서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과세관청,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 해석에 관한 질의를 했고요. A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을 믿고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A라는 답변을 했고 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었는데 A라는 답변을 받은 거에 대한 납세자의 규칙 사유가 없었고 그거를 믿고 성실하게 A로 계속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너 B야 A 틀렸어라고 해서 우리 국세하고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뭐 이렇게 무슨 그런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조세 법률주의를 위배하면 안 돼요. 이거를 과세관청이 잘못한 건 맞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세금은 내라. 하지만 가산세는 쌍방과실이잖아. 그래서 부과가 되면 신성실의 원칙을 적용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래서 A라는 답변을 받고 A라고 계속 처리를 해왔는데 나중에 당초 해석과 다른 행정처분을 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이 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근데 요거가 뭐랑 다 쭉 연결되는 거야? 해석.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하자. 그래서 예규심사위원회를 두자. 거기에서 해석에 대한 답변을 줬다.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 해석에 대한 답변대로 처리했는데 세무조사 나오면서 그 답변 자체가 해석이 잘못됐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본세만 추징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내기 좋잖아. 이런 거. 가불병정 해갖고 내기 좋잖아요.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만들려면 가산세를 덩어리로 아예 통으로 내야 돼 갖고 요새 잘 안 내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런 것들 낼 거예요. 그래서 엄격 해석의 원칙 뭐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거기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이름 하나 적어놓으세요. 혹시 사례를 적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자, 합법성의 원칙 읽어보시고 이 제목들을 최소 다 적으면 좋은데 그래도 한 뭐 4개, 3개, 4개 이상은 반 이상은 적을 수 있게. 그 일단 2개는 무조건 나오잖아.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하고 조금 좀 더 쓰셔가지고 소급과세 금지 이런 것까지. 자, 19페이지 조세평등주의. 어떻게 해야 된다? 형평을 추구하자. 형평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세평등주의는 조세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고 조세 법률 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뭐 수평적 공평이 있고 수직적 공평이 있는데 이 수직적 공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혹시 뭐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요걸 떠나가지고요. 일단 실질적인 형평을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억인 사람과 연봉이 2천만 원 사람이 동일하게 10%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갸웃하죠. 왜요? 아니 10%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버는 대비 조금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고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게 과세 형평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수직적 공평 개념으로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여기서 적은 초과누진세율 제도하고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10% 단일 비례세율이라서 역진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역진성은 별로 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화하려고 면세제도라든가 개별소비세를 도입한 거죠. 그거 나중에 그것도 답안지가 될 건데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초과누진세율은 크게 우리가 3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 초과누진세율 5단계 10, 20, 30, 40, 50 올라가고요. 그럼 내년에 개정이 어떨지 몰라도 올해는 아니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소득세 기본세율 또 법인세 4단계인데 우리 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은 3단계로 올해 개정됐죠. 그래서 걔네들 초과누진세율을 쓰는 애들은요. 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냐면 응능과세라고 하면 돼요. 응능과세. 응익과세가 있고 응능과세가 있는데 능력되면 더 많이 내세요. 그렇게 초과누진세율 딱 나오면 응능과세 도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소득세법에서 응능과세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개념으로 그것만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등등 나머지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에 막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 5점, 그러니까 5점에서 10점. 2개 합하면 한 10점 정도 되게끔. 사례 같은 거 적지 말고. 문장 많아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고요. 얘는 키워드를 일단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됐고요. 자, 20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국세기본법의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객관식에서 하시는 거고 요거는 뭐 굳이 저기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주관식에서 뭐 용어를 뭐 강제징수비가 뭔지 적어봐라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쓰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서 그것만 좀 20페이지에 아래쪽에서 4번째 줄 보시면 4번째 칸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납세자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국세 우선권을 할 때요. 양도담보를 할 거거든요. 양도담보권자에 어떤 거? 보충적 납세의무에 물적 납세의무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A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요건 뭐 부족액에 대하여 물적납세물을 진다. 이 조문이 있거든요. 그거 쓰셔야 돼요. 우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무 나왔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무 나왔고 걔네들이 제2차납세무는 보충적 납세무예요. 그러면 걔 낼 때 물적납세무 낼 수 있고 왜? 신탁 관련해서 국기에서는 아직 안 건드렸어. 법인이나 부가세는 약간 일부씩 건드렸지만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수탁자가 납세물을 질 때 신탁재산에 대해서 납세물을 질 때는 우리 수익자가 제2차 납세물을 지고요. 위탁자가 납세물을 질 때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물을 줘요. 그 물적 납세무가 얘랑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면 자 누구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갔을 때 A가 과연 납세자인가? 질문이에요. A가 납세 의무자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자 보세요. 의무자는 이거 외우세요. 의자가 아니고 의무자는 의무자와 의무자를 더할 거예요. 의무자와 의무자를 더할 거고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 플러스 징수 의무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징수 의무자는 3가지예요. 원천징수, 납세조합징수, 대리납부. 대리납부도 하나 테마로 따로 해야 돼. 어느 법에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자,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 의무, 납세조합징수, 대리납부 의무를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문장을 사례를
어떤 케이스를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정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를 시험에서 케이스로 물어보겠지. 국세기본법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섞여갖고 나와요 가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대리납부 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면 대리납부 의무자가 가진 양도담보재산이 있다면 그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 물정납세의무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려면 A에 들어가는 게 납세자인지 납세의무자인지 봐야지. 책에 찾으면 있는데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납세자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제가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원천징수를 5천만 원을 했어요. 직원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5천만 원을 해갖고 제가 안 내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랬어요. 먹었다가 망해가지고 못 낸 거죠, 사실은. 자, 원천징수를 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국가기관은 과세관청은 저한테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재산 매각해가지고 강제징수 절차를 압류 매각해갖고 일단 거두려고 최소한 노력을 해야지. 왜? 얘는 보충적 납세의무잖아. 본래의 납세자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 압류 매각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하나하여 제3자한테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게 원래 물적 납세의무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특징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2차 납세의무 할 때 또 강조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했다가 먹어버린 금액에 대해서는 과연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딴 재산은 없고 양도담보재산 하나만 있다면 양도담보권자한테 그 물건 내놔라 할 수 있냐 없냐가 납세자냐 납세의무자냐에서 달라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지문들이 엄청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밑에 나오지. 20페이지. 자, 결론은 뭐다? 양도담보권자 납세자다. 그쵸? 자, 근데 그거 뒤에서 다시 해드릴 거고 납세의무자는 뭐다?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징수 제외. 그럼 납세자라고 썼을 때는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는 3개밖에 없어요. 원천징수, 납세조합징수, 대리납부징수, 대리납부 의무. 그래서 납세자는 뭐다? 납세의무자. 동그라미 밑에 파란색으로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그 길게 동그라미 파란색을 아예 동그라미 다 쳐버리시고요. 걔네가 뭐다? 걔네가 원천징수, 납세조합징수, 대리납부. 뒤에 가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울 때 그냥 어떻게 의무자하고 의무자를 더하니까 납세자가 되더라. 그러면 납세 의무자라고 했을 때는 징수 의무자가 빠진 개념이다. 그래서 다른 파트는 몰라도요. 국세기본법을 하실 때는 납세자냐 납세의무자냐를 예민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쓰실 때. 되셨죠? 자, 그래서 좁은 범위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납세의무자 등 이러면 돼. 자, 맞잖아. 아니 등은 사실 없을 때도 그냥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 확실하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납세의무자 등 하면 양다리 다 걸칠 수 있지. 애매하게 어떻게 얼추 얻어 걸려서 가게끔 가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납세의무 헷갈릴 때는 근데 해석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할 때 그래서 글자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데 가면 대리납부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무거나 써도 돼 상관없어. 굳이 뭐 그냥 납세자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서 되게 예민해요. 얘는 총칙법이라서 여기서 예민한 거고요. 보시고 자 그 제2차 납세의무자 별표 3개 치시고 여러분 제2차 납세의무는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2차 납세의무가 뭐다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딱히 입에 착 달라붙지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는 자, 납세자가 끊고요.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끊으시고요. 이제 국세기본법상의 용어를 써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름이 딱 안 붙어 입에. 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부할 납세 의무를 지는 자. 그래놓고 나중에 제가 이 제2차 납세의무 할 때 해드리겠지만 성격, 부종성, 보충성이 있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규정으로는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21페이지 가셔서 자 미리 적어드릴게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자. 수정신고 다른 말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이걸 써야 된다고 이렇게. 요거는 원래 기본으로 쓰는 말이에요.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자, 경정청구가 2가지가 있죠. 경정청구도 사실은 원래 적법하게는 결정 및 경정 등의 청구인데 이건 그냥 경정청구라고 쓰셔도 돼요. 줄여서 그냥 경정청구. 워낙에 많이 쓰니까. 기한 후 신고는 쉽잖아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자, 경정청구는 2가지가 있다. 원칙적인 경정청구가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인 기간 지나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칙이 있고요. 원칙적인 기본 경정청구가 있고요. 자, 후발적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다. 자, 누가 이 수정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 경정청구는요 똑같아. 얘랑 얘가 세트거든요. 더 낼게요 환급해 주세요거든요. 그래서 그냥 땡땡땡땡 알아서 쓰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요 덩어리 그대로가 이거야. 같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후발적 경정청구는 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관청에
결정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가고요.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용어가 21페이지에 나오죠.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용어 밑에 뭐가 있어요? 수정신고서가 있죠. 여러분 수정신고서와 과세표준 신고서를 객관식할 때는 그냥 수정이냐 있냐 없냐 요거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과세표준 신고서가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 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세 번째 줄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과세표준 신고서가 뭔지 적어라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께 그냥 머리로는 회계약 2부 이러시면 돼요. 회계약 2부가 요거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다 신고서 양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과세표준 신고서의 행간을 아는데 한마디로 콕 집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산뜻하게 갖고 가는 건데 자, 과세표준 신고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신고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이름이 따로 있겠지. 맞죠? 맞잖아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은 좀 약간 숫자는 틀렸을지언정 당초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들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예요. 그럼 수정신고는 뭐예요? 수정신고는 일단 최초에 뭔가 신고 들어간 거를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신고서는 최초 신고서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최초 신고서인데 뭐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한다.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두구장창 소문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나올 거거든. 그냥 그거 대강통 쳐서 신고서 신고한 자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특히 국세기본법을 잘 쓰시면 다른 법에다 갖다 붙일 게 되게 많아요. 어차피 다 뭐 소득세 수정신고 아니야 경정청구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하시고요.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위에서 이제 세 번째 행위 뭐가 과세표준 신고서는 사실 어떤 의미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제출된 신고서이다. 됐죠? 하시고 자 세무공무원 전자신고 테스트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세무조사 제일 밑에. 세무조사가 뭐예요? 왜?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라든가 그거 너무 많이 나왔어. 중복조사 너무 두 번이면 지금 과거 10년이네. 두 번 재조사 금지. 그거가 두 번이면 앞으로 또 나오더라도 그건 채점하기 좋으려고 10개 그게 10개거든요. 그냥 채점하기 좋으려고 그냥 대강 만든 거고 세무조사는요. 확장시키면 엄청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으로 확장될 게 뭐냐면 통합조사 원칙과 그 예외, 부분조사, 또 장부보관 금지, 절차 이런 것들 장부보관 금지 원칙을 위배하면 세무조사 절차 위배하면 다 무효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럼 세무조사가 뭔지는 적어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세무조사인지 알아들으면 된다. 결정, 경정. 두 줄 중에서 첫 번째 줄에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뭐예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확정 절차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최초로 확정시키면 결정이라고 하고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바꾸는 처분을 경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액경정의 효력, 감액경정의 효력 기출문제 있었잖아. 그쵸? 증액경정이 뭐예요? 증액경정, 세금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사. 감액경정은요.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한 확정. 그래서 감액경정을 우리가 결정 및 경정 등의 청구가 붙으면 감액경정 청구예요. 아셨죠? 그거는 됐고. 결정경정이라는 용어가 세무조사다. 끝. 22페이지 특수관계에는요. 이건 이제 법인세 할 때 살짝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제2차 납세무 할 때 살짝 언급할 거니까 잠깐 넘어가시고요. 자, 23페이지에 우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법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세법이 뭐죠?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개별세법 플러스 5개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이런 것들. 근데 그냥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객관식으로 복잡하게 바꾸고 OX할 거 아니니까 일단 개별세법이랑 비교하세요. 종목별. 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법하고 국세기본법이 상충되면 뭐가 우선이다? 개별세법이 우선이다. 그거. 그래서 국세에 관하여 끊고요. 내용은 이게 이제 조문이라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국세에 관하여 끊고 괄호 열고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괄호 닫고. 그래서 끊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리 개별세법과 세법이 국세기본법이 상충되면 개별세법을 우선 적용할 거예요라고 적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그 법조문 있잖아요. 국세기본법과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주면 제일 좋긴 한데 생각 안 나면 일단 개념으로라도 적으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생각나라고 이건 다 모범 답안 만들 때 어디든 문장 하나는 껴놓고 자꾸 읽으세요. 조세 법률주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시고 다른 건 됐어. 불복 절차는 나중에 불복 23페이지 아래쪽은 나중에 할 거고요. 24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잠깐 제가 테마를 좀 잡을게요. 만약에 쓸 데가 없어. 자, 만약에 기간과 기한. 우리 기출문제 중에 기간과 기한 나왔었어요? 나왔죠? 천재 등으로 인한 아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6개 6개 사유 다 알고 계세요. 장부 압수 어쩌고 재해도난 세무사의 재해도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물론 납세자도 있으면 안 되지만 세무사의 재해도난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우리 망하잖아.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간과 기한이 나오면요. 원래는
테마가 한 3가지 정도예요. 테마가. 제목 봐봐. 기간은요, 첫 번째, 민법과, 자, 기간과 기한의 계산은 조문이 뭐냐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돼 있어요. 근데 맨 무슨 일주 원련해갖고 민법을 왜 공부하시죠? 여러분 뭐 일로 계산했을 때 기간 뭐 기산점이 언제다, 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카운트하고,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민법이야. 민법은 민법 시험에서 하세요. 그거를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하는데 그 이의신청 들어가면 할 말 없어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대요. 그러면 논술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법을 하셔야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 원론만 하면 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 결국 민법을 따른다는 거야? 세법을 따른다는 거야? 세법이 우선이다. 그렇죠? 나중에 기업회계 존중도. 기업회계 존중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세법 따른다. 이따구로 적어놔서 결국은 존중하는 척하고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기간과 기한의 개선은 좀 전에 그거가 사실 이제 기본 문장으로 원래는 들어가는데 그건 안 적어도 되는 문장이라 그냥 보시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건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간과 기한 하면 크게 우리 기한의 특례라는 게 나와요. 기한의 특례. 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그거 나왔을 때 어떻게? 다음 날 객관식 할 때 나오는 거. 걔는 객관식 대상이야. 하시고, 그놈의 전자신고 목통등 2014년 엄청 장난 아니었는데, 우리 국세정보통신망 오류 나면 어떻게 해요? 올해도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1일, 2일 날 저기 NTS 국세청 전산 목통됐었어요. 예, 난리 났었거든요. 처음에 그놈의 3.3 이런 애들. 토스. 원천징수. 네가 뭔데 내 환급액이 얼마인 줄 알고. 네가 뭔데 환급 있다고 자꾸 클릭하래. 그거 이제 가입할 때 잘 보셔야 돼요. 환급 있다고 또 혹해갖고 하지 말고,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환급 있어? 그래도 이상하다. 왜 토스가 환급 27만 원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지? 거짓말이거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갖고 자료가 온다는 거는, 매출액이 대강 얼마인지 자료가 샜단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거 가입하실 때 뭐 아무것도 안 보고 클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거기에 세무대리인 동의서가 3.3에 예전에 있었어요. 니들이 뭔데 세무대리인 동의를 해. 그 세무사 여러분 되시면 세무대리행위는 등록된 세무사들이 할 수 있거든요. 등록된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로 시작하는 번호인데 구닥다리 옛날 사람이라. 근데 그거를 그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들이 세무대리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저랑 여러분이 기장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시면 그 동의서 다 체크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체크하면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무사 홈택스에, 세무사 국세정보통신망에 여러분 자료가 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게끔 그 동의, 여러분 자료가 거기 0.3 고놈의 꽃들한테 잡히니까 뭐 매출액 대비 곱하기 퍼센트 대강 때려가지고 너 얼마 환급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네가 뭔 줄 알고, 내 기본부대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알고 네가 나한테 환급이래. 네. 요새도 자꾸 문자가 들어와서 짜증나 죽겠어. 세무사에서 좀 엄청 대응한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런 뭐 기한 뭐 이렇게 국세정보통신망 이런 애들이고요. 이거는 객관식에서 좀 나와. 그래서 국세정보통신망이 오류가 났으면 다음 날, 이거 객관식에서 하시던 거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혹시 나오면 그냥 그거는 조문대로 안 써도 되고, 왜냐면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대강 아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한 연장이고요. 기한 연장. 자, 기한 연장이요. 제목 꼭지를 잡아야 돼요. 세분화해서 주지 않고 그냥 기한 연장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언제 기한 연장 할 수 있는가? 무조건 기한 연장 사유. 제목. 그럼 기한 연장 할 거면 기한 연장은 방법이 뭐냐? 기한 연장의 방법. 직권이냐? 신청이냐? 자, 직권 연장이 있고 신청에 기한 연장이 있겠죠. 여러분 직권 연장하면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장 연장하겠어요? 세무서장이 하겠지. 그렇죠? 관할 세무서장 잘 모르겠으면 등 해도 돼. 근데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하면 돼요. 근데 직권으로 연장하면 뭐 하면 돼요? 통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세무서장한테 언제까지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자, 신청은 며칠까지 한다?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요거를 적을 수 있으면 돼. 지금 입에서 나간 거 이따 타줄 거고. 그럼 신청과 그럼 신청?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절차. 다 필요하겠지. 뭘 적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한 연장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기한 연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100년 연장해드릴까요? 기한 연장 기간. 보통 몇 개월? 3개월 이내의 범위. 단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플러스 1개월의 범위. 그래서 외울 때 3개월 플러스 1개월로 외울 건데, 단 신고와 관련된 어떤 거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근데 그거까지는 안 돼요. 9개월까지, 최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기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이 너 6개월 연장됐어? 믿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죠. 뭘로 해야 돼? 문서로 통지해야지. 그래서 통지 방법.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은 뭘까? 당연히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예외. 불특정 다수면 어떻게 해요? 신문. 불특정 다수 등 4가지 사유. 그게 23년에 정비가 된 거라서 나오면 이거 다 나올 거예요.
위배하면 안 돼. 위배하면 안 돼요. 절차를 다 이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부터 해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기한 연장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그냥 책에다가 이렇게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이제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 이건 판서를 할 건데 이거 4개 설명드릴 거고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인격 파트. 우리 저기 법인 아닌 단체에 관련된 내용. 그거는 법인 아닌 단체는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 제도를 약간 간단하게라도 뼈대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10분 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